네, 이번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기준금리가 지금 정점이 아니에요.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환율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자산 가격도 하락하고 또 신용이 나빠지고 또 예를 들면 뭐 환율의 영향 10월까지 그랬어요. 또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리는 문제인데 금리는 국내 돈의 가치라 그러면 환율은 국가 간의 상대적 돈의 가치인데 이 환율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돈의 가치로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해서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단기 외환 시장에 일단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몰려오거나 차이나런이 왔을 경우에는 환율이 내려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수급적인 요인. 그게 일단 단기 외환 시장에 1차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 요인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외환 준비금이라던가 재정 적자도 그쵸. 생산이라던가 투자, 경제 성장률, 뭐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하물며 환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서 킹달러가 됐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환율 가격이 내려가고 또 뭐 중국 공급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물며 미국의 어떤 국채에 따라서도 국채에 영향을 주지만 국채에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데 실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최근에 이제 많이 그랬죠.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현재 발생되는 요인은 기준금리의 고점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꺾어지는 형태의 증세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킹달러 심화를 의미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보면 달러 인덱스 자체도 상당히 이제 내려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며칠 사이에 나타난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환율이 내려가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기대들이 반영이 돼 있다. 금리를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환율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환율이 환율도 선반영을 하는 거네요. 주식처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사실은 환율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진짜 환율이 고점은 언제냐. 이게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진짜 고점은 경기 침체 고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서 미국이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그때 글로벌 산업 생산이 저점이 찍히면서 환율의 고점이 되는 형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점 어려운 게 지금보다도 미국이 향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사실 달러 내부 안에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됐을 때가 정말 더 환율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환율이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하락할 때랑 빠르게 하락할 때랑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때 수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높을 때,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 과거에 이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단순 가공품 위주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했거든요. 뭐 지금 중국처럼 이런 데는 아무래도 단순 가공품이 많다 보니까 사실 환율 상승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정도가
하이테크 중간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의 긴 밸류 체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하이테크를 입혀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같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7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이 원화 가치가 올라갔을 때 더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실적이 세계 경제의 어떤 바로메타로 수출입 미국 IB들이라든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 가지고 보시면 2분기 연속 수출이 줄어든 거는 1, 2위 중국과 아세안 수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안 좋다는 걸 선행하는 거. 그래서 현재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수출에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저는 천천히 떨어지냐 빨리 떨어지냐 보다는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방향이 아닐 수 있다. 위아래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지. 그렇죠. 떨어지면 좀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고 차라리 올라가면 예측이 가능한데 미국의 긴축 시기에는 문제가 이 환율의 예측이 어려운 그 변동성, 불확실성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수출 기업들이 더 어려운 거고 무역하는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율을 해칭하기 위한 상품들을 가입하지만 사실 그 가입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환해지 안 걸었다가 또 큰 사건 날까봐 이럴 수도 없고 변동성이 없으면 안 걸잖아요. 그 돈 아까우게 뭘 걸어 이랬는데 이러면서 또 환해지가 또 이렇게 된다더라 또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환율로 볼 수 있는 경기 침체 신호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환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수출입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입이 사실은 세계 경제의 바로메타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인 IB 골드만삭스 같은 데도 우리나라 수출입을 봅니다. 우리가 수출입이 줄어들 때가 글로벌 산업 생산이 저점이 되는 데고 그때가 거의 대부분 킹달러의 고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지난 건가요? 아니죠. 오지도 않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산업 생산의 저점은 대부분 언제냐 하면 미국이 이제 긴축이 오는 건데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미국이 금리 고점을 유지하다가 침체가 와서 완화 기조로 들어갑니다. 완화 기조로 들어가서 보통 한 4, 5개월 지나서 그때가 통계적으로 글로벌 생산의 저점이 됐습니다. 그럼 한 24년 좀 봐야 되겠네요. 24년 말 정도 하반기.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우리는 떨어지고 있어서 좋아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변동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말씀하셔도 그래도 조금 뭐 1300, 1200, 1300, 1200 이러다가 슬슬 내려가지 이게 아니라 갑자기 깎고 가면서 1400도 나왔다가 와. 그때 되면 이제 미국도 침체가 빠지기 때문에 왜 킹달러가 되냐 하면 미국의 달러 유동성이 이제 미국 자체도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유동성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는 얘기할 것도 없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킹달러가 역으로 침체가 빠지면 빠질수록 스마일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달러 패권이 붕괴될 수도 있나요? 최근 나오는 이슈들이에요. 물론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가 됐죠. 그렇지만 미국 달러가 버티는 게 뭐 과거에처럼 페트로 달러도 아니고 뭐 근본 있는 더더욱 아니고 미국의 달러가 버티는 첫 번째 이유는 금융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뒷받침되는 기술력. 그거는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들. 또 자원, 인력이라던가 엄청난 자원 이 세 가지를 아직도 압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 유럽도 EU도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 그 세 가지 힘 앞에서 유럽도 사실은 뭐 독일이 얼마 전에 중국 가서 사실 내실은 다 챙기고 왔지만 겉으로는 미국에 동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힘인데 사실 그거는 당분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원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아무리 부각이 된다 그러더라도 중국은 사실 신뢰의 문제라던가 또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 금융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중국은 뭐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브릭스 국가를 모아가지고 그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기축통화에 맞서가지고 그 5개국끼리는 서로 자국 통화로 무역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그걸 지금 힘 삼아서 러시아가 저렇게 잘 버티고 있고 외려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비해서 분명한 거는 미국의 힘이 약화된 건 맞습니다. 약화된 건 분명하지만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다국화 상황이 우리나라한테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쁜 가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도 차선책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를 역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IRA법 같은 경우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우리도 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 맞서서 뭐 중국이 부각이 되지만 미국을 이긴다던가 뭐 뛰어넘는다던가 이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기축통화의 그 조건이 좀 있을까요? 일단 기축통화가 되려면 무역 거래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기축통화가 차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40%가 넘었고요. 뭐 거의 50% 가까이 하고 있고 EU도 상당 부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위프트망에서 무역결제 이용하는 게 1.16%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안화는 결제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유동성이 안 나오는 거네요. 유동성뿐만 아니라 사실 스위프트망을 통해 가지고 한 2만 개 은행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 신용장을 오픈하고 뭐 LC를 오픈해서 무역거래할 때 사실은 위안화를 껴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위안화가 기축통화화를 위해서 국제화를 위해서 뭐 CDBC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위안화와 루블화를 CDBC끼리 연동해서 무역 거래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하고 또 1대1로 나라에 다 가서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뭐 유니온페이랑 같이 가서 해당국에 실제 위안화 결제로 뭐 상품도 쓰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 되려면 뭐 거의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조건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지금부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원화 기축통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무역거래에 대한 게 원화 결제로 무역거래하는 부분이 지금 한 4.9%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역이 수출입 규모가 세계 5위, 수출 규모가 5위 정도 됩니다. 엄청 큰 거. 무역 규모가 9위지만 수출 규모가 5위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수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뭐 4.9% 정도 결제 이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런 긴축 시기에 외환부 요구의 문제들, 환율 상승의 문제들, 환율 변동성의 문제들은 원화 국제화랑 굉장히 연결돼 있잖아요. 원화 국제화, 기축통화가 된다면 우리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고요. 물론 지금 엔화라던가 유로화들도 약세지만 원화에 비해서는 그래도 변동폭이 약간 덜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화 국제화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긴축 시기에, 금리 인상 시기에 원화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위해서 저는 중국의 전략도 많이 보고 우리도 CDBC 도입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CDBC를 도입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국처럼 동반 진출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우리 원화를 해외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삼성페이라던가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과 세계에 동반 진출해서 각 나라에서 실제 우리나라 원화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CDBC를 떠나서 원화가 해외에 많이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무역거래에서 원화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뭐 석유 수입 같은 경우에 원화 결제를 많이 유도해서, 왜냐하면 중동들이 요즘 무기 수입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공산품 수입 또 건설 네. 이런 걸 서로 이렇게 할 때 원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부터 조금씩 입혀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원화의 국제화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하나 원화가 지금 외국에서 쓰여지려면 이 채널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글로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IB한테 이걸 원화를 팔아서 IB들이 제3국 은행에 가서 제3국 은행들은 또 환전상한테 원화를 줘야 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아서 너무 실제 원화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러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해서 인도네시아만 가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뭐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해서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의 월가의 실제 네트워크도 유지해가면서 이런 국제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지만 국제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좀 원화 가치가 진짜 많이 상승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환율까지 이야기도 정리해봤고요. 예, 예. 오늘 그래서 다 이야기해서 일부로 이제 금리 이야기했었고 2부에서는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봤었고 3부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 넘게 촬영해주셔서 이면서 감사하고요. 정말 잘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위주로 했고 실제로 더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